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씩은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테죠. 그게 남편이 되었든 시부모님이 되었든 아니면 돈이 되었든 말이에요. 이도저도 아니면 당연히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디에도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점 투성이라도 꼭 하나쯤은 저를 힘들게 하는 포인트가 존재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시며 지내시는데 때마다 직접 기르신 농작물들 보내주시곤 하며 아직도 자식들 살뜰히 챙기시는 분들이세요. 안부 전화가 뜸하면 뜸한 대로 받아들이시고 거기다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때도 단 한 번 서운하다 그런 말씀 해본 적 없으십니다.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두 분 다 정정하시고요. 하지만 농사일이라는 게 돌아서면 할 게 있고 또 돌아서면 다시 원점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정작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게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시가까지 차 타고 1시간 반도 넘거든요. 한 달에 2번 정도 저와 남편이 주말에 시간 내서 직접 만든 반찬들과 육개장이나 설렁탕 같은 국거리 준비해서 가져다 드립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7년째가 돼가는데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냥 당연한 듯이 받으실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고맙다 잘 먹겠다. 당신들이 며느리 복이 정말 많다. 뭐 이렇게 칭찬과 고마움을 표시하실 때면 여기에 올라오는 다른 분들 이야기 속에 수많은 악독한 시부모들이 과연 존재할까 싶을 정도라니까요. 남편 역시 제가 시가에 잘하는 만큼 저희 친정의 아들처럼 잘합니다. 저보다 전화도 자주 드리고 명절이나 중요한 날이면 자기 집보다 저희 집을 더 챙기기까지 해요. 그러니 저 역시 시가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마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겠죠? 거리가 먼 시가와는 달리 친정은 걸어서 15분도 안 걸릴 만큼 가까워요. 그래서 아이 낳고도 육아휴직 기간 외에는 지금까지도 맞벌이하고 있죠. 이제 6살 된 아들은 요즘 한창 반항기가 왔는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싫다고 떼를 쓰고 봅니다. 하루에 12번도 제대로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참 그럴 시기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보고 있는 중인데 정말 사리가 생길 정도예요. 여튼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둘의 월급을 합치면 8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경제권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소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달 400만 원은 나중에 집 살 때 보태려고 적금 들고 있고요.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넉넉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개은 딱 맞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근교에 아이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가끔씩 외식도 하면서 적당히 균형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 결혼 생활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들리시죠?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복병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죠. 사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당시에 시가족 상황이 어려웠던 탓에 금전적인 지원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편 결혼할 때는 겨우 3천만 원 보태주신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3천만 원이 적은 돈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주버님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거기도 맞벌이고요. 아이는 저희처럼 한 명입니다. 우리 애보다 2살 많고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조카는 부침성도 좋고 착해요. 하지만 부모가 문제죠. 저희만큼 버는 걸로 아는데 얼마나 빈대근성이 심한지 진짜 말도 못해요. 맨날 앓는 소리를 하는데 진짜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돈이 없어서 전세로 시작해서 매달 대출금 갚아야 하는 처지도 아니고 집도 있겠다 버리도 괜찮겠다. 뭐가 그리 쪼들린다고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하지만 곧 그 해답을 찾았죠. 그건 바로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는 거예요. 일단 형님은 명품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사둔 명품백이며 팔찌 목걸이 등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형님네 친정이 부자도 아니고요. 그냥 돈을 벌면 따로 저축하거나 모으기보다 거의 전부 쓰는 게 습관인 사람이더라고요. 300만 원을 벌면 290 쓰고 500만 원을 벌면 490을 쓰는데 돈이 모일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아주버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위 시선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아주버님은 제가 결혼하고 벌써 차를 3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대꼴로 차를 바꾼 셈이네요. 지금 타고 있는 차도 꽤 좋은 편에 속하는 세단인데 곧 중고로 팔아버리고 이번엔 외제차를 살까 하는 눈치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했더니 아주버님이 그러더래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거라고, 나이 먹을수록 외제차 가지는 게 힘들다고 말이에요. 거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물건에 돈 많이 안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좋은 옷이나 신발 사주면 뭐합니까? 애는 금방 자라는데 말이요. 얼마 못 사용하고 작아져서 입지도 신지도 못하는 경험을 몇 번 한 후로는 웬만하면 중고로 싸게 사서 쓰거든요. 장난감이나 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얻어다 주거나 중고책을 사줍니다. 하지만 형님은 아니에요. 책을 잘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비싼 전집으로만 책을 사고요. 장난감도 사달라고 조르면 10만 원짜리던 20만 원짜리던 그냥 사주더라고요. 그러니 돈이 안 부족하고 백이겠어요? 아무튼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인지는 감이 오시죠? 그런데 자기들이 버는 돈,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 말대로 지들 인생 지들이 사는 거지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희한테 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돈 펑펑 써서 부족한 걸 동생네인 저희 돈으로 자꾸 메꾸려고 하는 거죠. 빈대도 이런 빈대가 없어요. 일단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형님네는 저희 집에 올 때 음료수 하나라도 사온 적 없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제가 해주는 음식만 실컷 먹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냉장고 뒤져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 재료가 있으면 동서 이거 좀 가져갈게. 우리보다 여유로우니까 이해해줘. 하며 홀랑 가져가 버리기 일쑤고요. 한 번은 겨울에 친정엄마가 잘하는 분이 소개해 주셔서 천혜향이라는 고급 귤을 3박스 산 적이 있어요. 한 박스는 시부모님 드리고 한 박스는 형님네 드렸죠. 그런데 저희 집에 놀러와서는 자기들은 벌써 다 먹어치웠다고 하면서 저희 보고 천혜향 좀 가져간다길래 알겠다고 했더니 진짜 바닥이 보일 정도로 다 들고 가버린 겁니다. 저희는 나름 귀한 거라 아껴 먹고 있었는데 그걸 거의 전부 가져가 버리다니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제가 남편 입장이라도 딱히 대처하기가 난감하겠더라고요. 자칫하면 우리가 너무 쪼잔하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전화해서 조금만 들고 가라 했더니 다 들고 가면 우리는 뭐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더군요. 그 뒤로 아주 잠시 좋아지는 듯 보였는데 한 번 새는 바가지가 또 안 셀까요? 시간이 좀 지나자 저희 집에 다시 오더니 올 때마다 뭐 가지고 갈 거 없나 매의 눈으로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서운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애들 옷이며 장난감이죠. 왜 그렇잖아요. 형제간이나 친척들 자식들이 나이차가 2~3살이 나면 옷도 물려주고 장난감도 실증 난 거는 아래 동생들 주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조카 물건 중에 하나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카 물건이 대부분 새 거의 메이크업뿐이라 물려받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물려주겠다는 소리가 없길래 제가 한 번은 언뜻 봐도 작아 보이는 조카 티셔츠를 가리키며 형님 이거 동석이 못 입는 것 같은데 우리 현민이 주면 안 돼요? 이쁘다. 라고 했더니 글쎄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거?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 거야. 미안해 동선에는 잘 살잖아. 그냥 새 걸로 사줘. 어이가 없어서 진짜 지금까지 우리 집 올 때마다 들고 간 거 전부 돈으로 바꾸면 얼만지나 아시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참아냈습니다. 맞아요. 다른 집 같으면 동생들 물려줬을 텐데 형님은 굳이 그걸 다 중고시장에 내다 팔더라니까요. 남편도 저도 슬슬 형님네에 이런 염치 없는 빈대짓에 지쳐가던 지난달 드디어 형님네와 단판을 지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휴가 때 여행을 가는 계획에서 비롯되었죠. 올봄에 남편과 저희 친정부모님 모시고 내장산 쪽에 꽃놀이를 하러 다녀온 적이 있어요. 둘 다 연차 쓰고 2박 3일로 다녀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시부모님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디 여행 가자 제안 드리면 당신들은 괜찮다고 농사는 누가 짓냐 하시며 거절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번 휴가 때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 딸 하나 서시라 약속을 받아냈고 드디어 휴가철이 된 거예요.
미리 예약해놓은 경치 좋은 계곡에 위치한 풀빌라는 사진으로만 봐도 근사해 보였고 실제로 후기글들도 평이 대단히 좋아서 저는 무척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끼리만 가려니까 형님네가 걸리더라고요.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조카가 걸렸던 거죠. 한참 물놀이 좋아할 나이 아닙니까? 남편은 그냥 우리끼리 다녀오자 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죠. 형님에게 여행 계획을 말씀드리고 가실 거면 같이 가자 했어요. 형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약한 인원 외에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니 그것만 내라고 했습니다. 장 보는 건 우리가 부담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돈 이야기를 듣자마자 추가 요금이 얼만데? 요즘 좀 쪼달리긴 하는데. 라며 벌써부터 앓는 소리를 시작하는데 괜히 전화했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드는 겁니다. 저는 마지못해 3명이니 5만 원도 안 할 거라고 했죠.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끄는 형님은 몇 분 후에 제게 전화를 해서는 가고 싶기는 한데 라며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추가 요금을 꼭 자기들이 내야 하냐고 인심 쓰는 김에 그것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더군요. 아니, 자기들이 잠자는 값은 내야 하는 게 최소한의 매너 아닙니까? 막말로 우리가 대준다고 해도 숙소 사용료 정도는 우리가 내겠다 이러는 게 상식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정 형편이 안 되시면 다음에 같이 가자고요. 그랬더니 그래 알겠어. 우린 안 갈게 그럼 하고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 괜히 혼자 오지랖으로 호의를 베풀려다가 이게 무슨 꼴인가 기분만 잡쳤는데 다시 형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장난치는 건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화난 목소리에 형님이 그러는 겁니다. 손이 사람이 이 정도로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으면 눈치를 채고 처신을 해야지 꼭 이렇게까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야겠냐고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딱 형님이 그 짝이더군요. 그러면서 어차피 자기들이 안 가도 장은 볼 텐데 그럼 수저만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둥. 지금 여행 가는 걸로 생색내려고 같이 가자고 말한 거냐라고 하면서 아주 진상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네요. 형님, 저희끼리 가도 되는데 동석이가 걸려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거기다 형님이 먼저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다음에 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말은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자꾸 저희 보고 여유 있다 하시는데 형님은 결혼할 때 집 받으셨죠? 저희는 딱 3천만 원 지원받아서 전세 살고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여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 올 때마다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추가 요금 말이에요. 그거 5만 원도 안 하는데 내드릴 수 있죠. 근데 그러기가 싫으네요. 빈대짓도 좀 적당히 하세요.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사그라들지가 않아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말해버렸더니 남편이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아니면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자기도 나름 충격을 받았는지 그 후로 전화는 안 왔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시부모님만 모시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형님한테서 할 말이 있다고 보자는 연락이 왔길래 남편에게 말했더니 같이 나가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주버님에게도 나오라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느낌이 쎄했어요. 분명 좋은 일로 보자고 한 건 아닌 게 확실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형님은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이더군요. 아주버님도 표정이 좋은 건 아니었고요. 주문한 맥주가 나오자 형님은 바로 원샷을 때리더니 이번 일로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며 이건 하극상이라랍니다. 어디 감히 손이서른한테 버릇없이 구냐고 있는 승질 없는 승질 다 내는 거 있죠? 제가 뭐라 반발하려던 차에 남편이 나서더군요. 뭘 어떻게 하냐고 돈이라도 달라는 이야기냐. 지금까지 삥 뜯어간 걸로도 부족하시냐 하며 지금까지 가슴에 쌓아둔 응어리를 쏟아내더군요. 그러자 아주버님도 형님 편으로 가세하고 그렇게 말다툼이 심해졌죠. 근처 테이블 손님들도 전부 우리만 쳐다보고 정말 민망 그 자체였네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계속 돈 가지고 유세 부린다며 서운하다는 주장만 해댔고 저와 남편은 그럼 당신들도 아껴 쓰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 집도 있고 수입도 비슷한데 무슨 이유로 계속 돈 없다고 죽는 소리만 하냐 따지다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아무 소득이 없는 건 아니네요. 마지막에 형님이 그랬거든요. 다시는 저희 얼굴 볼 일 없다고요.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반성할 인간들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어차피 시부모님은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라 다른 문제는 없을 테고, 저야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없으면 그게 최선이니까 전혀 아쉬울 거 없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저번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 탓만 하는 그런 형이라면 평생 안 봐도 좋으니까 저는 신경 끄라고요. 제 결혼 생활에서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빈대 중에 왕빈대가 떨어져 나갔으니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제 이야기가 지루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평화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